이곳은 미국 알라바마주 볼드인 카운티 오렌지 비치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던 제시 바드웰 양은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으며 독립심도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강한 독립심은 가족과 함께 살던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에서 이곳으로 혼자 오도록 만들었죠. 고향인 파스카굴라에는 남동생인 브랜드 바드웰, 아버지인 게리 바드웰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별한 어머니를 대신해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 역할도 마다 않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동생 브랜드는 그녀를 매우 잘 따르곤 했죠. 그리고 2015년 27세가 되던 해에는 텍사스주 리처드슨에 살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오렌지 비치에서 일하던 그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들었던 남동생과 아버지는 고향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남자친구 한 명만 보고 이사 가겠다던 제시를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녀의 성격처럼 그런 걱정스러운 말들로 말릴 수는 없었죠. 결국 그녀는 리처드슨으로 이사한 지 4개월 만에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했고 둘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인 게리 씨가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까지 날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집에 방문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를 거의 하지 않은 듯 온통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게리 씨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소개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인지, 무슨 학교를 다녔던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이었죠. 남자친구는 최근까지 네이비실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퇴역 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28세의 제이슨 로우라는 것도요. 딸인 제시는 옆에 앉아 계속해서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하며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이슨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지런하기로 소문을 난 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이 쓰레기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딸아이만 집 밖으로 불러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걱정할 거 전혀 없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했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청소를 못해서 집이 더러운 곳일 뿐이라며 게리 씨를 타일렀죠. 결국 무슨 일이 있거나 집으로 돌아오고 싶거든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미시시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 딸아이를 둔 분이 계신다면 게리 씨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 상태에 놓인 제시를 한시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매일 밤마다 안부 인사를 하던 모습을 보고 그나마 안심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날이 갈수록 딸아이의 안부 전화는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어 전화를 하면 제이슨이 전화를 대신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한 때도 이때쯤이었습니다. 대신 전화를 받은 게리는 제시는 지금 매우 심란한 상태라 괜찮아지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약 일주일간 연락이 되지 않던 제시. 결국 연락이 닿았고 게리 씨는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 짐 싸놓고 집을 나와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빠 여기 오지 마, 나 괜찮아 라는 말을 남겼죠. 혹시 자신이 딸아이를 방해하는 게 아닐지 아는 부모로서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최대한 연락을 자제했고 서로 간의 연락은 더욱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5년 홀리데이 시즌과 크리스마스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갔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게리 씨는 연락을 취해보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8일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했던 딸아이가 연말, 연초, 어머니 날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걱정했던 그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다시 받은 사람은 제이슨 로우. 몇 달 전에 했던 식으로 그냥 심란해 있다,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둘러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게리 씨의 걱정과 우려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 거라 직감한 그는 엽총과 권총을 챙겨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아들인 브랜드는 진정하려며 총을 빼앗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게리 씨는 맨몸으로 트럭에 몸을 싣고 11시간 거리를 운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800km라는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해 텍사스 리처드슨에 도착한 게리 씨는 현관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난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내 딸 어디 있어? 저도 제시가 어디 간 건지 몰라요. 사실 게리 씨는 11시간 동안 운전해 오면서 제이슨을 보자마자 죽여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뻔한 모습의 제이슨을 보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직감으로 제이슨이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집을 나와서 리처드슨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에릭 윌러슨 형사는 그녀의 행적이 사라진 곳이자 마지막으로 목격된 제이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릭 형사의 몸에는 녹음기가 작동되는 상태였습니다. I want to have some more, ask you some more questions about Jesse. You mind if I come in and talk to you? 밖에서 대화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 에릭 형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제시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간 건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It's like I mean, just sit here and wait and think every sound is her, like coming back or something like it. I don't. It's like surreal almost. 여러분들께서 제이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날 아침에 자기 차를 끌고 어디론가 운전해 갔어요. So it is drivable and she's driving, is that right? Right, yeah. 그런데 제이슨의 이 증언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녀 소유했던 차량은 어머니 날이 되기 몇 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에릭 형사는 그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젊은 커플에게서 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커플은 제시와 제이슨이었던 것이죠. 한편 이 모든 증언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리 씨는 다음날 혼자서 제이슨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다시금 생각해 본 것이죠. 이렇게 계속 압박해버리면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도 그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당부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제쳐두고 일단 노크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생각하는 동안 집 안에서 나던 발소리도 그때 멈췄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던 제이슨은 아무도 없는 듯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더 밀어붙인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서로 다시 신고했고 에릭 형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제이슨의 집 앞이며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 경찰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집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죠. 이윽고 다시 방문한 경찰들, 그의 집안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Heard you're trying to help us in every way that you can. Yes, sir. All right. You got coke on the countertop? A line of it? Sir? You have coke on the countertop? A line of it? Yes or no? 우연히 발견한 마약.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누가 봐도 나 마약했어라며 알려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차고를 좀 봐도 되겠냐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며 계속해서 보여주길 주저하는 제이슨. You have garage space. Right, but that's like a common area. I do. Okay, can you show that to me? 결국 1층으로 내려가 차고를 같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차인 아우디 SUV가 차고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빼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려고 운전석 문을 열자 안에는 상당히 수상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핸들, 기어봉, 발판 등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는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를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관들은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렁크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를 뒤로 빼자 그 파편들의 원래 위치를 알 수 있었죠. 옆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상당히 수상한 증거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 파머스빌에 갔는데 진흙탕길을 지나다가 차가 구덩이에 빠져버려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경관들은 차고를 보고 싶어 했으며 제이슨은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So it smells really bad in here. You smell that, right? Yeah. 네, 라며 자신있게 대답하는 제이슨. 하지만 에릭 경사와 다른 형사가 맡았던 냄새는 익숙하지만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인지 선반 위에는 페브리지도 한 통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로 보이는 큰 얼룩도 보였죠. 형사들은 부서져 있던 차량, 진흙투성이 내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차고, 제이슨의 수상적인 행동과 거짓말들을 바탕으로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의 증거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거나 체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아까 집에서 발견했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을 통해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에릭 경사는 법의학팀을 통해 차고와 차량을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의 차량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물로 청소한 듯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핏자국이 루미놀과 반응하며 밝은 형광색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정도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트렁크가 온통 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어떤 이유로 살해 된 제시를 차량에 싣고 어디론가 갖다 버렸다는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이슨을 신문하기 위해 구치소에 있던 그를 불러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시의 실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Yeah, I'm doing good. Did you wonder where she went? Yeah, I wonder a lot of things. 참 궁금해하는 사람의 태도인 듯하네요.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I've already gone through all this, man. I don't want to keep answering the same questions. I really don't. 상당히 큰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자신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추궁할 때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건에서 봤던 범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셨던 패턴입니다. How about this? We did a search warrant at your apartment. We found a bunch of blood in the back of that car. Let's talk about that.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Man, it sounds kind of odd, don't you think? I'm not going to be accused of something wrong. Okay. This is it for me. You're done? Yeah, wrap up. I'm done talking. 더 이상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제이슨.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제이슨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현명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피까지 찾아낸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는다면 자신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한편 그 피해 주인을 밝혀낸 법의학팀. 피해 주인은 모두가 예상했던 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에서 제시의 피만 발견했을 뿐 제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살해 용기는 어디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 상태로 무턱대고 기소했다가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추적하던 그들은 제이슨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 제이슨의 과거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제이슨의 전 여자친구인 크리스틴 챔버스가 9.11에 신고했던 녹음입니다. He tried to kill me. He pulled me down on the ground until I was unconscious. 크리스틴 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이슨에게 죽을 뻔한 일로 9.11에 신고했던 것이죠. This is not a joke. This is not someone's boyfriend beat out of his girl. This is not this. He just tried to kill me. 이 사건으로 제이슨은 살인 미수협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제이슨은 마약범으로 이미 경찰에 수차례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틴이 제이슨에게 폭행당했을 때도 약에 취한 듯 눈이 풀린 상태였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게리 씨가 딸을 보러 제이슨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쓰레기장 같았던 그의 집이 왜 그랬던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딸과 제이슨은 마약에 중독돼서 청소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쓴 채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시체가 어디 버려져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한편 제이슨의 오래된 친구인 타미 조던 씨는 구치소에 있던 그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How you doing? Everything okay? As well as to be expected. Alright. 사실 타미 씨가 방문한 이유는 검찰에게 조사를 받고 난 뒤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었죠. That's it. Nothing happened at my house, correct? I can't make that promise. I know.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2016년 5월 1일 일요일 제시와 제이슨은 타미의 집을 하우스 시팅해주기 위해 머물렀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흔적을 추적하던 중 타미를 만나서 마지막까지 그녀가 살아있던 것을 본 것인지 물었던 것이죠. 타미 씨는 경찰에게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을 위해 아무 일 없었다고 증언해줬는데 구치소에 있는 그는 오히려 장담 못하겠다는 말을 했으니 쌍욕이 앞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타미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희 집에서 잤던 날 밤에 성관계하다가 제시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기절했었어.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시가 죽어 있었어. Like I made a mistake. Like it was an accident, and you know that's what I'm going to share. And I know what I'm guilty of. I'm guilty of criminal negligence. I mean, this is like literally like a split second. Like what? I mean, but you know, and like I said, I'm sorry, but I can't. There's nothing I could have done differently. I'm pretty confident in that. 그의 말로 보자면 자신은 제시를 죽인 게 아니라 죽은 제시를 신고하지 않은 형사적 과실죄만 있을 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차량 뒤에 있던 그 많은 피와 차고에서 나던 시체 썩은 냄새는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웨스 윈 검사는 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웨스 검사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랑 한 대화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든 구치소의 통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이슨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미 씨는 알고 있었냐고요?
타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타미 씨가 면회를 온 이유는 웨스 검사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건질 수 있을까 해서 계획한 일이었는데 적중한 것이죠. 웨스 검사는 발견해낸 여러가지 증거들과 자백과 다름없는 이 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한다면 종신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크게 감형해주겠다고 회유하기 시작했죠. 결국 게리 씨가 사건을 신고한 날이자 어머니 날이었던 2016년 5월 8일 일요일,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5월 19일 목요일에 그는 제시가 벌어진 곳으로 경찰과 검찰을 인도하기 시작했으며 파머스빌의 진흙두성이 들판을 35마일 정도 지나 어떤 울타리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엔 어떤 철판이 칸막이처럼 세워져 있었고 안쪽에는 여러 장의 큰 수건을 덮은 채로 거의 반쯤 썩어버린 제시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릭 형사는 제시의 시체를 보고 자신의 10년 넘게 이어져온 형사생활 중 봤던 시체 중 가장 끔찍한 몰골이었다고 했습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고 사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시관의 의견에 따르면 시체의 심각한 부패 상태로 사인은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웨스 검사는 제이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제시는 5월 1일에 타미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고 마약과 폭행 전과가 있던 제이슨은 살해 용의자로 몰리는 게 두려워서 차에 숨겨뒀고 기회를 엿보다가 파머스빌에 갖다 버린 것이다. 제이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정황상 증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도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는 점. 단순히 욕조에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이 돌아온 채로 잠에 들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뇌출혈이 있었을 테지 트렁크에 고일 정도로 바깥으로 피를 쏟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5월 3일에 다른 여성들과 했던 문자. 5월 2일에 제시는 사망한 채로 차량 트렁크에 누워 썩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제이슨은 다른 여성들과 이런 문자를 하고 있었죠. I'd love to have you bent over like that while I give you what you want. I want to taste you so bad. You were sending photos of your penis to other women while the love of your life rotted in the trunk of your car. 제시가 정말로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면 과연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할 정신이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한시라도 빠르게 숨기려 했겠죠. 어쨌든 이미 자백을 모두 끝낸 제이슨의 재판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백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왜 죽인 것인지, 어떻게 죽인 것인지, 왜 파머스빌에 갖다 버린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오직 그의 진술과 제시의 시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6시간 정도 진행된 배심원단의 심사는 그에게 1급 살인죄라는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1급 살인죄와 시체 유기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99년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 검사와의 협상 때문에 24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5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50년형은 텍사스 주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 측의 협상 후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량이었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딸의 시체를 찾고자 했던 게리 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재판이 증거를 확실하게 찾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판결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넓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한없이 작은 제시의 유해를 찾기에는 불가능했었을 테니까 말이죠. 게리 씨는 딸의 유해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시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았을 모두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두려웠던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시에게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50년 동안 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짓말은 됐고 왜 죽인 거야? 하지만 그 진실은 제이슨 본인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아버지인 게리 씨는 성명서 발표를 끝마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딸에게 받은 마지막 문자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